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딸아이를 보낸 50대 엄마입니다. 살면서 힘들고 고단한 일들이 정말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잊혀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이번 일은 제 마음 깊은 곳에 깊게 박혀 눈을 감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디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것도 없고 이곳에 사연을 적어보내며 제 마음을 좀 털어놓아 보려고 해요. 저희 딸아이는 넉넉하지 못했던 시절, 저희 부부에게 유일한 행복이 되었던 존재였습니다. 사랑을 듬뿍 주며 키웠지만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딸아이에게 지금 생각해보면 못해준 게 너무나 많았죠. 그래도 딸은 크면서 단 한 번도 무언가를 요구한 적도 가난한 형편을 원망한 적도 없었어요. 말썽 한 번 부리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똑똑해 항상 학교에서도 칭찬을 듣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딸아이가 대학에 진학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저희에게 자신이 원하는 걸 하고 싶다고 말을 해왔죠. 그건 바로 결혼을 하는 것이었는데 사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20대 중반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다는 게 저희는 너무나 걱정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결혼을 허락을 받고자 찾아온 사이는 저희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서로를 아껴주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누구보다 자신감 있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수진이 평생 옆에서 잘 지켜주겠습니다.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졸업하고 이미 취업할 것도 마련을 해뒀고, 신혼살림 할 것도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어떤 걸 걱정하시는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희 아직 어리고 사회생활도 지금 안 해봤는데 너무 섣부르게 결정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겠지만 저 꼭 믿어주세요. 그래도 아직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고 거기다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일들도 있을 텐데 너무 섣부르게 결정하는 건 아니야. 둘이서 서로 정말 좋아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결혼은 둘만 생각을 하는 일은 아니니까. 우리 집 상황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수진이도 이제야 졸업을 했잖니. 졸업하고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준비해보는 건 어떠니? 어머님, 저는 수진이 아니면 결혼을 할 생각이 없어요. 앞으로 나이가 더 들어서도 없을 것 같고요. 꼭 결혼을 한다면 수진이랑 할 텐데 지금 하나 그때 하나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이미 살 집이며 살림살이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결혼을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둘이서 같이 열심히 살아보고 싶어요. 저희가 결혼식을 크게 올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양가 가족들만 모여서 소소하게 결혼식 올리고 싶으니 어머님께서도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사위는 결혼을 밀어붙였고 처음에는 저희들도 결혼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결혼 허락을 받고자 하는 사위의 모습을 보면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더군다나 사돈댁에서도 결혼에 대해서 호의적이셨고 끝끝내 고민하는 저희 집에 직접 찾아와 결혼을 설득하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딸은 대학 졸업을 하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딸이 어느 날부턴가 속이 좋지 않다고 하더니만 임신을 했더라고요. 입덧 때문에 일상생활도 어려워 결국 취업은 포기해야 했죠. 아이는 30대가 돼서 계획하겠다고 말을 했었는데 일찍 임신을 하게 돼서 저는 딸이 너무 안쓰럽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특히나 심한 입덧으로 물조차 제대로 못 먹는 딸은
하루하루 말라갔는데 어느 날인가 입덧이 조금 나아질 때쯤 딸이 어릴 적 먹었던 제가 만들어준 묵국이 너무 생각이 난다면서 연락을 해왔어요. 오랜만에 딸아이의 얼굴을 볼 생각에 저는 부랴부랴 음식을 만들고 신혼집으로 찾아갔는데 신혼집에 가보니 이미 안사돈께서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안사돈은 소파에서 여유롭게 TV를 보고 계시고 딸은 욕실에 들어가 열심히 이불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수진아, 왜 이불 빨래를 하고 있어? 무리하면 안 되니까 그만하고 얼른 나와. 먹고 싶다던 묵국 엄마가 끓여왔어. 아유, 몸도 약한 애가 어떻게 이불을 손수 빨 생각을 했어? 사돈께서는 언제 이렇게 오셨어요? 아까 딸이랑 통할 때는 아무도 없다고 하던데. 아까 방금 왔어요. 아니, 저번에 내가 와보니까 애들 이불들이 너무 허름하더라고요. 그래도 신혼인데 제대로 된 이불은 덮어야지. 원래 이런 건 친정에서 다 챙겨준다는 거지만 뭐 저희야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요. 새로 사서 가지고 왔으니 빨래 좀 하라고 했어요. 바로 덮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임신해도 좀 움직이긴 해야 돼요. 요즘 애들은 뭐 하나 했다 하면 힘들다 어쩐다 하면서 핑계만 내고 에휴, 움직여야죠. 아무리 그래도 입덧으로 살도 빠져서 힘든 아이한테 직접 빨래하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냥 두세요. 물 좀 빠지면 나중에 세탁소라도 맡겨야 되겠네요. 요즘 누가 집에서 이불 빨래를 직접 밟아가면서 하나요? 세탁기도 잘 나오고 이불 빨래 세탁해주는 곳도 있는데요. 아이고, 얘네는 우리 아들 혼자 돈 버는데 아낄 수 있는 곳은 아껴야죠. 이제 아이도 태어나면 돈 들어갈 일이 태산인데 혼자 벌어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하겠다고. 이래서 내가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했던 건데 하도 아들이 우기고 우겨가지고. 그리고 사돈께서도 너무 자주 오시지 마세요. 아직 어려가지고 살림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사돈, 물론 아직 부족한 점이 많겠죠. 저희 딸도 저희 집에서는 귀하게 자랐으니까요. 사위 혼자 밖에서 돈 버느라고 고생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직은 우리 딸 몸이 온전한 상태는 아니니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애들이 다 살아가면서 배우지 않겠어요? 환영을 받으며 결혼을 했다고 말하던 딸아이의 말과는 다르게 안사돈의 말에는 가시가 박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딸의 시모는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어린애들이 결혼해서가 아니라 넉넉한 집안의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돈은 합가를 하고 싶어 했지만 딸은 합가를 반대했고 결국 딸이 월세를 내며 살고 있었던 집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끝까지 합가를 반대했던 딸의 태도가 미웠는지 안사돈은 시간이 날 때마다 신혼집으로 찾아와 딸을 괴롭히곤 했죠. 그런 딸아이가 안쓰러운 생각도 들었지만 을에 거쳐가는 일이겠거니 생각했는데 그러던 딸이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유산을 했습니다. 유산이 된 원인은 특별하게 없었고 딸의 전화를 받고 놀라 병원으로 가보니 이미 병실에는 조치가 끝난 딸아이가 누워 있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사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집까지 제가 딸을 데려다 주게 되었죠. 자네, 지금 어딘가? 병원에서 지금 집에 왔는데 어떻게 한 번을 안 보이나?
수진이 말로는 병원까지 데려다 줬다고 하던데, 그래도 끝나고서 같이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내 힘없다가 아까야 겨우 수진이 잠들었어. 언제 집에 들어올 거야? 오면 잠깐 얘기 좀 해. 아, 장모님. 저 회사 일 때문에 오늘 바빠서 저녁 늦게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장모님,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요. 근데 어쩌겠어요. 아이가 이미 가버린 걸. 저도 끝까지 있고 싶었는데 회사 일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요. 장모님, 죄송해요. 장모님과 얘기도 나누고 싶지만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수진이 잠들었으면 장모님도 댁으로 가세요. 이서방,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안 그래도 내가 자네한테 말 좀 하려고 했는데, 자네 없는 사이에 안사돈께서 집에 오셔서 수진이 살림 알려준다 어쩐다 하시면서 이것저것 다 시키신 건 아시나? 입덧 때문에 뭐 하나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애한테 음식 만들어 보라고 시키고, 거기다가 쪼그려서 바닥 닦게 시키고,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유, 장모님, 저희 엄마가 좀 너무하신 건 있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사람이 살림을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저는 일하느라 바쁘고 집안 살림을 할 시간도 없는데요. 엄마한테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안 그래도 전화해보니까 엄마가 많이 미안해 하더라고요. 장모님, 저도 너무 속상해요. 잘 있던 아이가 왜... 어쨌든 저도 얼른 일 정리하고 집에 가볼게요. 결혼 전에는 결혼만 하면 세상 누구보다 좋은 사이, 남편이 될 것 같았던 사이가 결혼 후에는 일이 바쁘다면서 딸아이를 소홀히 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슬그머니 딸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볼 때면 딸은 항상 잘 지내고 행복하다는 말을 많이 하곤 했어요. 사위와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시댁 흉을 보는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사위가 혼자 집을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솔직히 말하면 저 요즘 너무 힘듭니다. 와이프도 아이 유산되고 나서 너무 우울해하고 집에 좀 일찍 들어오길 바랐는데 솔직히 저 혼자 일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일이 바빠서 늦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면 와이프가 너무 예민해지고 우울해해서요. 수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 전화할 때는 그래도 밝게 통화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닌가 보네. 나도 그럴 거라고는 생각했어. 요즘 운동도 다시 시작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있다며. 수진이가 조금만 힘들 수 있게 자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 우리도 곁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무엇보다 남편이 곁에서 힘이 되어주면 좋을 것 같아. 장모님, 저도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수진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아서 저도 힘들어요. 차라리 제가 일을 그만두는 게 어떨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혼자서 집에 그냥 놔두다가는 혼자서 잘못된 생각을 하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어쩌면 좋을까요? 저한테 전화도 계속 오고 우울하다고 하고 저 너무 힘들어요. 벌써 연차는 다 썼는데 와이프는 일찍 집에만 오라고 하고. 수진이가 우리한테는 티를 많이 안 대는 거였나 보네. 이서방도 힘들었겠어. 일단 수진이 당분간은 우리 집에 데리고 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 그만두는 건 차차 생각을 해보게나. 수진이도 이제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둘이서 잘 의논해서 결정해야지. 딸의 우울증 때문에 힘들다는 사이의 말에
저는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팠어요. 딸은 저희 앞에서는 늘 밝았기 때문에 우울증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죠. 결국 사위는 딸의 우울증이 염려되어 회사를 그만두었고, 저희는 사위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 생활비를 지원하게 되었어요. 딸에게는 당분간 비밀로 해달라는 사위의 말에 혹여라도 저희가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걸 알게 되면 딸이 부담을 느껴 상태가 더 나빠질까 걱정돼 저희 역시 딸에게는 함구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딸은 취업을 했고, 그래도 그 힘든 와중에 열심히 노력을 했구나 싶어 장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인가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딸이 먹고 싶다던 반찬을 잔뜩 하고 딸아이 집에 갔는데 안사돈이 와 있었죠. 안사돈과 사위는 둘이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딸은 열심히 청소를 하는 듯 했어요. 이게 다 뭐야? 수진아, 왜 살림살이는 다 꺼내놓고 있어?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인데 푹 쉬지 그랬어. 엄마가 반찬이랑 싹 다 하고 가지고 왔으니까 청소 그만하고 쉬어. 일도 하는 애가 주말이라고 쉬지도 못하고. 이서방, 와서 이거 좀 정리하는 거 도와줘. 아이고, 사돈, 뭘 이렇게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살림 같은 거 잘 못해요. 이런 건 여자들이 야무져서 잘하지. 얘는 서툴러가지고 영. 주말에 이렇게 정리를 해둬야 평일에 퇴근하고 살림하기 편하죠 뭐. 우리도 다 겪어본 거잖아요. 안 그래도 점심때 다 됐는데 같이 점심이나 먹고 가세요. 얘 며느라, 얼른 점심 차려라. 아니, 아침부터 청소하고 있는 애가 밥도 차려요? 이서방, 그러지 말고 반찬은 내가 다 해왔으니까 밥만 보면 되니 밥 좀 벗어 날라줘. 반찬은 데워서 내가 가져다 줄 테니. 사돈도 와서 수저랑 젓가락 좀 챙겨서 앉으세요. 수진이도 그거 그만해. 나중에 밥 먹고 다 같이 치우면 되지. 사돈, 아무리 딸 자식 아까워도 해야 될 건 해야죠. 밖에서 일하는 아내라고 해도 엄연히 살림하는 여자인데 이런 건 남의 손 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니 며느라? 그나저나 사돈께서 힘드시겠어요. 이래서 딸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소리가 나오나 봐요. 여자 팔자가 참 기구하죠? 아들 낳으면 그나마 며느리 들어와서 좀 쉬고 사는데 딸 낳으면 뒤치다거리까지 해줘야 하니. 사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보니 이서방 살림한다고 했던 거 아니었나? 왜 우리 아이가 일도 하고 살림도 해야 하는 거야? 이서방이 우리 딸 잘 돌보겠다고 해서 일도 그만두고 그동안 생활비도 지원해 준 거잖아. 쉬는 동안 살림도 한 번 안 하고 우리의 손에 맡겼던 거야? 알고 봤더니 사위는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에 손도 하나 안 대는 듯 했어요. 딸 혼자서 아등바등 정신없이 일도 하고 살림도 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나중에 딸에게 자초지정을 물어보니 매 주말마다 시모가 찾아와서 살림살이 간섭을 해왔고 사위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지켜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희는 그 사실도 모르고 딸을 위해서 눈치를 보면서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반찬도 해다 날랐던 거였어요.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딸은 분란이 발생하길 원하지 않았고 그 후로 저희는 지원해주던 생활비는 모두 끊고 딸에게만 용돈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도 딸은 결국 가정을 위해 받은 용돈을 썼던 것 같더라고요. 딸아이 혼자 아등바등하며 지켜왔던 가정은
조금씩 무너지는 듯 했고, 어느 날은 병원에서 딸이 쓰러져 실려왔다는 전화를 받고선 병원으로 달려갔던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 가는 동안 사위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닿지 않았고, 전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참 후에나 전화가 온 사위는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전화한 지가 언젠데, 이제야 전화를 받아. 회사에 연락해보니 오늘 연차 내고 출근도 안 했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디서 뭘 해서 전화를 몇 시간 동안이나 안 받았던 건데? 지금 수진이 병원에 입원한 거는 알고 있나? 검사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얼른 병원으로 와. 장모님, 제가 지금 지방에 와 있어서요. 지금 당장 갈 수가 없어요. 사실 장모님께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에 사업 시작할까 싶어가지고 여기서 미팅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미팅이라 지금 당장은 갈 수가 없네요. 죄송해요, 장모님. 수진이 상태는 어떤가요? 많이 안 좋은가요? 수진이한테는 미리 말하고 온 건데 그렇게 화를 내시니. 지금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아침에 연락 와서 바로 전화했는데 지금 저녁 시간이야. 하루 종일 전화도 안 되고 문자에 답도 없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자네 우리 딸 가로로 쓰러진 건 알고 하는 소리야? 장모님, 제가 정말 가고 싶지만 저도 일을 해야죠. 수진이가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솔직히 일을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진이한테도 일 그만두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제가 일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장모님이 오늘만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빨리 일 끝내고 갈게요. 사위는 뜬금없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고, 딸이 쓰러졌던 그날도 사업 때문에 미팅을 갔다며 병원 오지 못하겠다는 말을 전했어요. 딸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갔고, 결국 취업한 회사를 그만둬야 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동안 스트레스도 심했는지 탈모의 우울증에 말도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졌어요. 사위는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을 하겠다며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며 찾아왔습니다. 저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려고요. 솔직히 수진이도 몸이 너무 안 좋고 밖에서 일하러 다니는 것도 보기 힘들었어요. 그동안 제 자존심 때문에 집안일도 잘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대신에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요. 잘 자리만 잡으면 시간도 여유롭고 수진이랑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이번에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래, 잘 생각했네. 자네가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주면 우리야 정말 고맙지. 수진이도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야. 이번에 수진이랑도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여러모로 힘든 게 많았던 것 같더라고. 좀 쉬면서 컨디션도 회복하고 괜찮아지면 취업한다고 하니 자네도 너무 걱정하지 말게나. 그래서 말인데요, 장모님.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금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요. 혹시 장모님이나 장인어른께서 조금만 지원해 주시면 어떠실까 해서요. 제가 돈을 그냥 받겠다는 건 아니고 사업하면서 조금씩 갚아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시작할 때만 조금만 도움을 주시면 안 될까요? 걱정되신다면 제가 서류라도 작성해서 보내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수진이도 알고 있는 거야? 수진이한테 물어보니 사업 시작하는 게 언제 될지 모르겠다고 하던데 저번에 물어보니까 아직 자금이 마련이 안 돼서 사업을 시작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조금 도와주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야? 네. 어느 정도 기반은 잡아둔 상태인데
마무리할 자금이 부족해서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만 딱 시작을 하면 자리도 금방 잡을 수 있고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이미 있는 상황이라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수진이한테는 제대로 말은 못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만 딱 마무리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정신 차리고 잘해볼 테니 한 번만 도움을 주세요. 노력하겠다는 사이의 말에 저희는 한 번 더 속아줄 수밖에 없었고, 딸도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자꾸 가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일도 할 수 없으니 사이의 다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사이는 사업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집에도 자주 오면서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아서 말도 해주고, 딸과 시간도 자주 보내는 듯 하더라고요. 정말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다시 바뀌었죠. 사이는 어느 날부터인가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은 날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혹시 시간 있어? 나 검진 받아야 하는데 남편이 요즘 바빠서 시간이 통 안 난다고 하네. 엄마 시간 있으면 혹시 같이 가줄 수 있을까? 병원에서는 아마 오래 걸릴 거라고 해서 하루 정도는 통으로 시간 내야 할 것 같아. 엄마,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근데 이서방은 요즘 많이 바쁘니? 한동안 집에도 자주 오다가 요즘은 아예 전화도 안 받고 바쁜 것 같네.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거야? 사업 잘 되면서 바쁜 거면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와이프가 아픈데 검진은 같이 가주면 좋으련만. 너무 엄마 욕심이니? 몸은 좀 어때? 밥은 잘 먹고 있어? 전보다 많이 나아졌어. 요즘 소화가 잘 안 돼서 큰일이야. 그래도 남편 나름 노력하는지 회사 직원 통해서 먹을 것도 보내오고 그러더라고. 솔직히 매번 접대해야 한다 그러면서 새벽에 집에 들어오고 외박도 많아지고 바쁘고 그래서 사업하라고 괜히 그랬나 싶었는데 그래도 소소하게 신경을 써주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내가 몸이 아파서 그런지 다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싶어. 일단은 네 몸부터 생각해. 다른 건 차차 고민해 보면 되는 거니까. 우선은 네 몸 건강이 중요하니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너무 걱정되면 엄마가 이서방이랑 좀 얘기를 해볼게. 안 그래도 사업자금 관련해서 이서방이랑 할 말도 있었는데 이번에 검진 받으러 가면서 만나봐야 되겠네. 딸은 사이의 사업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어쩔 수 없이 접대를 한다곤 하지만 일주일의 대부분이 술자리였고 가정이 소홀했죠. 우울해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우선 건강을 찾아야 한다고 달래주곤 했고 검진날 결과를 받아보니 바로 수술이 필요해서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멀쩡히 수술까지 받고 나왔던 딸이 회복실에서 호흡기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딸을 보내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후에 발생했습니다. 사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딸의 부고 소식을 전하지 않았는지 딸 친구들이 딸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저희가 한 친구에게 전달한 상황으로 지인들이 빈소를 찾아왔어요. 사인은 상주였지만 빈소에 잘 있지도 않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걸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생각이 들던 찰나에 잠든 사이에 휴대폰이 울리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핸드폰 화면을 보니 낯익은 이름이 떠 있어서 얼떨결에 휴대폰 통화를 눌렀습니다. 우리 여보, 오늘 밤 12시가 디데이네. 얼마나 기다렸는데.
마침 이렇게 딱 가주니까 진짜 우린 인연인가 봐. 그렇지? 우리 완전 로미오와 줄리엣 따로 없었잖아. 수진이 걔가 그렇게 가주니 얼마나 좋아? 너, 너,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어떻게 우리 수진이 배신하고 절친이라고 하던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수진이가 그렇게 우울해하고 불안해했던 이유가 너 때문이었구나.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어머니? 아, 어머니. 아, 제가 남자친구한테 잘못 전화했나 봐요. 죄송해요. 아, 어머님. 제가 사장님한테 전화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수진이 보내시느라 힘드시죠? 제가 일이 있어서 빈소에 가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수진이한테 인사하러 갈게요. 네가 여길 왜 와? 너 정말 제정신이니? 너 힘들 때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걸 배신하고 사이랑 만나? 안 그래도 이상하다면서 나한테 말했을 때 알았어야 하는 건데 너 지금 어디야? 내 딸만 억울하게 그렇게 보낼 수 없지. 당장 내가 너 세상 뜨게 해줄 줄 알아. 어머니, 뭔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희 그런 사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 그렇게 화내시면 안 되죠. 저 사장님 직원인데, 이제는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시지 않아요? 수진이도 없고, 어쨌든 오해하신 거라니까요. 사이의 전화로 연락을 한 건 바로 사이의 회사 경리였던 딸아이의 절친이었습니다. 딸에게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는데 가정 환경이 화목하지 않아 늘 저희 집에서 저녁을 얻어먹고 가곤 했던 그 친구가 딸을 배신했던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딸은 이미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사이가 딸이 눈을 감자마자 부랴부랴 딸의 핸드폰을 찾았었는데 그것이 의심스러워 먼저 찾아 살펴보니 딸은 사이와 상간녀의 외도 증거를 모두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외도 관계인 듯 했고 사이가 상간녀에게 우리 딸이 너무 아프면 그 핑계로 헤어질 것이라며 헤어지게 되면 바로 결혼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증거까지 있었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동안 우리 애가 불안해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구만.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어? 우리 딸아이 그렇게 가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이유가 이거였어? 자네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딸이랑 가장 친한 친구랑 더러운 짓거리를 할 수가 있어? 지금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아, 그러게. 딸을 좀 건강하게 키우셨어야죠. 맨날 비실비실.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안 아픈 곳이 없었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원하는 것도 많고 살림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서툴고 요즘 일하면서 살림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징징. 그거 알기나 하세요? 딸 자식 제대로 키우지도 않아 놓고서는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뭐? 자네 지금 그따위 말을 짓거려? 우리 딸이 뭘 못해가지고 그딴 말을 하는 거야? 자네야말로 양심이 있어? 일 그만뒀다고 생활비도 받아 처먹고 사업한다고 사업자금도 받아 처먹고 자네가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냐는 거야? 제가 왜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막말로 이제 수준이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제가 아프라고 빌었던 것도 아니고 맨날 아픈 사람이랑 뭘 해요? 지금이라도 그냥 이렇게 가서 돈이라도 남겨주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리고 애초에 걔랑 나랑은 끝난 사이예요.
걔도 알고 있었던 거 그나마 자기 부모님 위해서 조금만 연기해달라고 한 거였는데 뭐 이렇게 알게 되셨으니 남인 전 그만 가볼게요. 사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빈소를 떠났고 저희는 딸을 잃은 황망함과 사위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사위는 장례 이후로도 연락 한 번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돈 측에서 보상금을 분할해야 한다면서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죠. 그 와중에 와이프 보상금은 받고 싶은가 보구나 생각을 하니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고 딸아이의 유품을 정리하려고 집에 갔을 때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은 지금의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한쪽에 수많은 증거 자료들을 수집해 두었고 두 사람이 외도를 저질렀던 증거와 남편과 완전한 혼인관계가 끝났던 시점에 대한 자료들을 모두 모아두고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사위는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에게 헤어지자는 얘기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으니 서류 정리할 것이 없을 것이라며 나눈 대화 내용을 남겨두었죠. 이 자료를 근거로 저는 법률 상담을 진행했는데 이미 남이 된 사유였기 때문에 딸의 피해 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였어요. 당연히 이미 딸과 사위의 관계는 파회된 상황이었고 사위는 보상금 때문에 저희 앞에서 딸과 사이가 좋았던 것처럼 연기를 했던 거였어요. 보상금은 사위에게 한 푼도 가지 않았고 그 뒤 저는 사위에게 투자금에 대한 회수 청구도 진행을 했어요. 사위는 딸과 헤어지고 난 후부터 저에게 투자를 받은 금액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회수 청구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조치를 하고 나서야 사위는 저희에게 미안하단 연락을 해왔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에 너무 짧았어요. 솔직히 수진이가 몸이 너무 약해서 저도 나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집에 가면 따뜻한 집밥도 먹고 싶고 와이프가 웃으며 반겨주는 것도 보고 싶었는데 매일 아파 누워만 있으니 그게 저에게는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제일 힘들었던 건 수진이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배상은 회사가 잘 되면 꼭 해드리겠습니다. 압류된 건 취소만 해주세요. 누구 보고 장모님이라고 하지? 내가 왜 네 장모님이야? 애초에 우리 딸이랑 이미 관계도 다 끝났던데 뻔뻔하게 자금을 다 받아 처먹고 돈은 안 주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왜 봐줘야 하는지 모르겠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데 혹시 의료 보상금 받은 거 조금만 도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회사를 일으켜 세워야 장모님께서 빌려주신 자금 갚을 수가 있어서요.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망하고 말고 나랑은 상관없고 네 차를 팔던 집을 팔던 빌리던 알아서 갚아. 그리고 이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하고 딸 친구고 다시는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할 테니까. 저희는 끝까지 사위에게 자금 회수 청구를 진행하였고 결국 사위의 회사는 자금난으로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동안 회사 운영도 엉망진창으로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회사 내에서 사장 격리를 하면서 둘이 난리를 피웠을 테니 회사가 잘 돌아갔을 리가 없었던 거였죠. 전 딸의 다른 친구들에게 그동안의 사실을 털어놓았고 딸의 친구였던 그 상간녀도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에게 손절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 아마 그곳까지 소문이 퍼졌는지 억울하다며 난리를 피우고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딸의 다른 절친들이 알아서 그 상간녀를 끝까지 쫓아 응징하고 있답니다. 사이는 빈털터리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백수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딸의 친구들이 가끔씩 집으로 찾아와 저희 딸처럼 살갑게 시간을 보내다가 가곤 하는데 그래도 수진이가 좋은 친구들도 많이 두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따라 딸이 정말 많이 그립습니다. 딸이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작성한 일기장에는 저와 남편의 걱정과 감사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딸아이의 마음을 저희는 오랫동안 간직하면서 살아보려고요.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5살의 나이에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온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손자 녀석을 키워야 했지만 지금은 건강하게 자라준 손자가 저를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주고 있네요. 바쁜 업무 때문에 정신없을 텐데도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최근 들어 옆자리를 지켜주려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손자 녀석은 제가 갑자기 떠나갈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안심시켜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엄마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었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건 당연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손자가 고민하고 있는 건 30년 전에 사라졌던 아들과 마주하게 되면서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눈을 감기 전에 아들과 손자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좋을지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모든 걸 정리하고 마음 편히 떠나고 싶네요. 사건의 시작은 제 아들이 20살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처음 보는 여자의 손을 잡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착하고 순수했던 아들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많이 당황스러웠던 순간이었죠. 민서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니? 저 여자는 누구야?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찾아오는 건 상당한 실례인 거 알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저 영순이랑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허락해 주실 거죠? 엄마도 제 나이 때 아빠랑 결혼하셨잖아요.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갑자기 들어와선 결혼하겠다고? 엄마가 20살 때 너를 낳았다고 지금 민석이 너도 똑같이 행동하겠다는 거야?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봐왔으면서 그런 말이 나와? 너희 아빠 세상 떠나시고 엄마 혼자 식당 일하며 민석이 너 키우느라 이 나이에 온몸이 성한 곳이 없는데 똑같은 길을 걷겠다고? 제대로 된 직업도 없으면서 무작정 결혼하겠다고 하면 잘했다고 할 줄 알았어? 한 번만 더 생각 없이 얘기하면 그땐 엄마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하겠다고 영순이를 데려왔겠어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10달 뒤에 태어날 아이가 생겼다고요.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말이야? 너 지금 제정신이니?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제가 이렇게 될 줄 알고 행동했겠어요? 딱 한 번의 실수였는데 임신된 걸 어떡해요? 그렇다고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영순이는 부모 없이 할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곁을 지켜주고 싶고
태어날 아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젊음밖에 없으니 앞으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열심히 살아갈 테니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아들은 처음 보는 여자를 데려와선 임신까지 시켜놓고 결혼하겠다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남편을 만나 아들을 낳았지만 그 시간은 너무나도 가혹했어요. 매 순간이 버티기 힘들었고 열심히 살아보겠다며 일을 하던 남편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고 저는 부모님 밑에서 식당 일을 도우며 아들을 키워왔어요. 그래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상황은 조금씩 좋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 또한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장마로 인해 많은 비가 내렸었는데 하필 그때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식당이 물에 잠기면서 많은 걱정을 하신 부모님께선 늦은 새벽에 식당으로 가셨어요. 저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부모님께서 감전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저 혼자서 모든 걸 헤쳐나가야만 하는 불행의 길을 걸어야만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나이에 아들을 얻고 혼자서 식당 일을 하는 건 무리가 있었는데 동네 분들의 도움으로 다시 식당을 운영할 수 있었죠. 그렇게 힘들게 버텨오면서 아들을 키워왔는데 저와 똑같은 길을 걸으려 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이미 아들이 데려온 여자의 뱃속에 아이가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며느리로 받아줘야만 했습니다. 아들은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꼈는지 식당 일을 도와주면서 좀 더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열심히 일하는 듯 보였지만 그것도 잠시뿐 끈기 있게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생활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적어도 몇 달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식당 일을 하면서 옆에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마음에 놓이는 거니? 이럴 거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내가 이 꼴 보려고 여태까지 힘들게 민석이 너를 키워준 줄 알아? 네가 저지른 모든 행동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는 걸 모르니? 이럴 거면 왜 저 애를 임신시켜서 엄마를 힘들게 만드는 거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당장 나가서 일자리 다시 알아보고 두 번 다시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하지 말거라. 저도 꾸준하게 일을 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저와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엄마 옆에서 식당 일 도우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계속 저를 밖으로 밀어내시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요. 아들은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제 그늘 밑에서 머물고 싶어 할 뿐이었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옆에서 불러오는 배를 어루만지고 있던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더니 뱃속의 아기가 배고파하는 것 같다며 밥 좀 차려달라고 해맑게 웃고 있는데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 키우는 것도 정말 힘들었는데 며느리의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입을 2개나 달고 왔는데 대책도 없으니 앞날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걱정도 없는지 잠만 잘 자고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묵묵히 식당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니 어느새 며느리는 만삭이 되었고 출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산부인과 의사는 아이의 숨소리가 이상하다며 정밀검사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는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기형 판정을 받게 된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어요. 얘, 너 이리 좀 앉아봐라. 설마 했는데 너 혹시 술 마셨니?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애가 심장 기형 판정을 받을 수가 있어? 제가 왜 술을 마셔요? 저는 절대 그런 행동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 그만 의심하세요. 저희가 마셨겠죠. 엄마는 왜 영순이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다 보면 조금 마실 수도 있는 거지. 그것 가지고 너무 뭐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맨날 얼굴만 보면 잔소리만 늘어놓으시니 영순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뭐라고? 내가 지금 잔소리했다고 술을 마셨다는 거야? 너희들은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 엄마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의 아이의 건강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니까 걱정돼서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이런 무책임한 일을 저질러?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 아무런 잘못도 없다며 더 이상 책임지려 하지 않았어요. 부모가 되기에는 한참 부족한 상태였죠. 이런 것들 전부 제가 홀로 감당해야 할 것들이라면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닌 오히려 짐을 놓고 야반도주를 해버렸네요. 며느리의 몸이 회복이 되면서부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었는데 병원에 있는 아이를 두고 도망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연락을 취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 아이를 제가 돌봐야만 했어요. 며느리는 아이의 몸 상태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듣게 된 이후부터 아이를 돌봐주는데 평생 동안 인생을 허비할 수 없다며 매일 한탄하고 있었는데 정말 제 아들과 함께 도망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네요. 결국 안 좋은 상황 속에 아이를 홀로 감당해야만 했어요.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심장 상태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천만 다행이었던 건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했지만 아이의 심장에 경미한 구멍들이 몇 개 있었지만 성인이 될수록 그 크기가 더 커질지는 지켜봐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도 적지 않게 나갔습니다. 치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그걸 전부 저 혼자 충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상황이었었죠. 식당 일을 혼자 운영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아이를 위해 제 몸이 힘들어도 추가적으로 일자리를 알아봐야만 했습니다. 결국 식당 일을 마감하고 술집에서 주방 일을 늦은 새벽 시간까지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다시 되돌아올 거라 생각했지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들 밑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했지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 밑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분들의 도움도 요청해 봤지만 저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홀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저는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지키기 위해 힘이 닿는 데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은 가리지 않고 일을 해왔어요. 그렇게 제 옆에서 큰 문제 없이 잘 치료받던 아이는 무리한 활동만 하지 않으면 아프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저는 힘든 생활을 이겨내가며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갔고 어느새 그 기간은 3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가 버렸네요. 제가 고생하는 모습을 원하지 않던 손자 녀석은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었고 그 결과 그토록 바라던 전문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식당 일은 그만하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의사가 되었는데 왜 아직까지 식당을 처분하지 않고 계신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설마 아빠 엄마가 찾아오실 거라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저희가 보고 싶었다면 진작에 왔었겠죠. 이제 그만 떨쳐내세요. 더 이상 의미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동안 할머니와 제가 힘들게 살아왔던 걸 생각하면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제 심장에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잘 살고 있잖아요. 제가 왜 악착같이 공부하며 살아왔는데요. 할머니께서 힘들게 돈 버시는 것도 마음 아팠지만 그것보다 나중에 저를 버리고 떠나신 아빠와 엄마한테 의사가 되어 있는 저를 보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이것 보세요. 한 자리를 30년 넘게 지키고 계셨지만 단 한 번도 찾아온 적 없었잖아요. 이걸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언제까지 식당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분명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을 게 뻔하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르지. 그러니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자. 그리고 병원은 언제 입원하실 거예요? 제가 옆에서 돌봐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만 치료 받으세요. 조금의 기적이라도 있다면 그 끈을 놓지 않고 희망을 가지셔야죠. 이렇게 두 손 놓고 떠나실 날만 기다리시면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했는데 더 이상 너한테 짐이 되어주고 싶지 않다. 큰 병원에서도 힘들다는데 미련도 받자 뭐하겠니? 제가 의사잖아요. 그럼 저한테도 기회를 주셔야죠.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치료해 드릴 테니 꼭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손자는 저와 헤어지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제 몸은 제가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손자에게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순간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제가 없는 공백의 허전함을 더 크게 느껴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약을 받기 위해 손자에게 부축을 받으며 진료실로 들어가려고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제 앞에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아들 녀석과 며느리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제 옆에 있는 손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아들 내외는 가슴팍에 있는 자수 명패를 보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손자가 태어나게 되면 부르려 했던 이름이 있었는데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며느리와 도망쳤기 때문에 제가 대신 그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됐는데 세월이 지났어도 아들 녀석은 자기 자식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다시 되돌아가고 싶었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세상에 태어난 아들이 심장이 기형이라는 걸 알게 되고 영순이와 저는 더더욱 두려웠었고 앞날이 막막하게만 느껴져서 피하고만 싶었어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머니 앞에 다시 서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30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얼굴을 안 보여줘?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희들이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의 대가로 태어난 아이를 잠 한숨 못 자가며 돈 되는 일은 다 해가면서 버티며 살아갔었어. 너희들이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조금이라도 도와줬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거다. 진료실에서 걸어 나오는 거 보니까 너도 어디가 안 좋아 보이는데?
내 손자가 의사가 되니 도움을 받고 싶은 모양인가 봐. 이렇게까지 멋대로 인연 끊어놓고 목숨은 부지하고 싶니? 예, 너는 엄마라는 게 모종도 없는 거야? 네 아들 봐봐라. 선천성으로 심장이 안 좋게 태어났지만 악착같이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너희 앞에 의사로 서 있다고. 한심한 것들. 나이를 먹으면 뭐해? 아직까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그때 당시 너무 두려웠다고요.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도 문제였지만 평생을 자식 수발을 들어야 한다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따로 나와서 살고 싶다고 얘기한 거고요. 상황이 어찌됐든 저희는 이렇게 벌 받고 있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저희도 충분히 잘못 뉘우치고 있다고요. 조만간 찾아뵈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들, 내가 네 엄마다. 그동안 몰라볼 정도로 멋지게 자라줬구나. 많이 외롭고 힘들었을 텐데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보자. 아직 용서받을 시간 있는 거잖아. 그러니 우리한테 기회를 줄 수 없겠니? 너희 아빠 대장암 말기라는데 이대로 세상 떠나시게 만들 거야? 못다한 추억 많이 만들고 앞으로 남은 세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 아빠 목숨 좀 살려줘라. 제가 뭘 도와줘야 하는 거죠? 저를 버리고 떠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요? 그래도 목숨은 유지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런데 어쩌죠? 저는 아버지가 어떻게 되든 도와드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순리대로 인생을 받아들이세요. 아들 내외는 저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자는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고통들에 대해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부모에 대한 배신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만 남아 있었죠. 손자는 저를 부추기고 진료실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아들내외는 땅을 치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후회하며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목숨 앞에선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어요. 식당에까지 며느리가 찾아왔는데 또 다른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죠.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뒤에 있는 애들은 또 뭐고? 설마 너희 자식인 거니? 이제야 어떤 상황인지 알겠네. 저 애들은 정상인가 봐. 이제는 애들까지 데려와선 목숨을 구걸하려고 시키든? 정말 끝까지 너희들은 이기적이구나. 너희들 뭐하고 있어? 아빠 안 살릴 거야? 최대한 의료 지원을 받아야 살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애원해라. 이대로 너희 아빠 세상 떠나면 돈 낼 구멍도 없어서 앞으로 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할머니, 저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오빠가 의사라면서요. 그러면 분명 도와주실 방법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 아빠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동안 저희 가족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는데요. 이대로 떠나보낼 수 없어요. 저 곧 있으면 결혼까지 한단 말이에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오빠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이런다고 서로한테 좋아질 게 없잖아요. 애미야, 너 제정신이니? 그러니까 후회할 짓을 왜 한 거야? 너도 병원에서 알게 됐겠지만 나도 폐암 말기고 남아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방향을 만들어줄 수는 없을 것 같아.
너희가 야반도주 한 날 내 아들과의 인연은 끝난 거야. 이미 내 손을 벗어난 거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뭐라고? 도와달라고? 원하는 걸 얻으려면 석훈이한테 가서 싹싹 빌거라. 한심한 것들. 심장이 기형이라고.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모의 따뜻한 사랑 한 번 못 받아본 내 손주가 너무 불쌍하다. 며느리는 제가 도와주려 하지 않자 화가 났는지 식당에서 난리를 치다가 결국 손녀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버렸어요. 갑자기 병원으로 들이닥치면 석훈이가 난처해 할까봐 미리 전화를 주었고 자리를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쉬지 않고 아들내외와 손녀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며 애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손자 석훈이가 의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너무 속보이는 행동을 하니 더욱더 도와주고 싶지 않았네요. 아무리 제 아들이라 해도 30년이 넘는 세월의 배신은 용서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석훈이도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고 저 또한 매일같이 찾아오는 아들 내외와 손녀들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픈 상태입니다. 저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 아들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참에 같이 떠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평생 자식처럼 아끼고 힘들게 키워온 제 손자 석훈이한테 또 다른 짐을 짊어지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모두가 혼란스럽고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지막 가는 길 마음 편히 떠나고 싶네요. 좋은 의견 있으시다면 아낌없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손자 석훈이가 앞으로 더 이상 불행해지는 일은 막고 싶어요. 제 간절한 도움이 여러분들에게 닿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연을 신청하는 지금도 손이 떨릴 정도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 사연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현재 남편과는 이혼을 한 상태이고 숙려 기간은 10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남편과 함께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의심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저희 부부관계에 아무 문제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이대까지 잘 살아오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건강이 많이 허약해진 것 같아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크게 문제될 거 없다며 일이 많이 바빠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대충 둘러대곤 있었지만 최근 들어 확실히 살이 많이 빠져 있었죠. 적지 않은 나이에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오던 남편이 안쓰럽고 불쌍해 보여 뭐라도 좀 챙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꽤 유명한 곳인 한의원에 들려 한약도 몇 채 지어 매일 아침마다 한 채씩 먹여가면서 남편의 건강을 챙겨 주었죠. 하지만 남편은 날이 가면 갈수록 피곤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100세 시대인 요즘 앞으로 살 날이 절반 이상이 남아있는데 남편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겼을까봐 불안해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그럴 필요 없다며 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들어 살이 많이 빠진 거 알아? 아무리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당신 건강부터 챙기는 게 좋지 않겠어? 저번 달부터 주말에 쉬지도 못한 채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특근을 하고 있잖아. 야근도 기본이고 당신 몰골이 말이 아니야.
한약 챙겨 먹어도 소용이 없는데 급격하게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건 건강상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른다고 의사가 한번 방문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까지 했었다고. 하루 이틀 미루다가 정말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아휴, 괜찮아. 요즘 일이 많이 바빠서 그래.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직급 좀 올리려면 더 열심히 해야지. 집안의 가장이 쉬면 되겠어? 그냥 다른 직장 알아보면 안 되는 거야? 모든 일은 당신 혼자 하는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직책은 대리에서 머물러만 있는 건데? 회사 운영 방식이 정말 이상한 것 같아. 지금 다니는 회사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다녔던 거 아니야? 그런데 아직까지 대리라는 게 말이 돼?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는데? 어허, 회사에 함부로 찾아오거나 하는 쓸데없는 행동하면 오히려 눈에 가십거리가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올해는 그래도 과장은 달아주겠지. 남편은 한 회사에 상당히 오랜 시간 근무를 했었어요.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다녔던 회사였죠. 일반적이면 보통은 어느 정도 연수가 차게 되면 자연스럽게 직급이 올라갈 텐데 남편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항상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이 남편의 위치에 대해 물어보면 참 난감하기도 했었어요. 나이에 비해 직급이 너무 낮아서 대리라고 말을 하기에도 난처한 상황이라 모임이 있을 때면 말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직급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고 다들 가족처럼 지낸다고 자기만 직급이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면서 불경기 같은 요즘에 먹고 살 정도의 돈을 벌고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자신의 위치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었죠. 남편은 항상 자신의 일에 대해 불만보단 긍정적으로 일을 해오는 모습이었어요. 회사를 다니는 걸 힘들어 했다면 다른 직장을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워낙 즐겁게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 입으로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던 어느 날 온몸이 떨릴 정도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되는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는 남편이 그날 야근 때문에 늦게 들어온다는 말에 그동안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회사에 밤참을 해서 서프라이즈로 찾아갈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건강식으로 준비한 뒤 적당한 시간대를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은 보통 야근을 한다고 말을 하면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새벽 1시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저녁 9시쯤에 회사에 한번 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모든 준비를 끝낸 뒤 출발 전에 남편한테 문자를 한 통 넣었어요. 회사에서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정신없이 업무 처리 중이라면서 일이 끝나면 연락하겠다는 답장을 주었죠. 그렇게 연락을 받은 뒤 택시를 타고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도착해 어두컴컴한 건물로 들어가니 경비를 서고 있는 분께서 저를 막아섰어요. 그래서 남편의 이름을 대면서 밤참을 준비해 왔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죠.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은 대리님이 아니라 부장님이신데요? 제가 여기 회사 사람들 이름과 직책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 남편이 부장이라뇨. 이 회사에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죠? 저희 남편 이름은 진국현이고 지금 현재 대리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야근한다고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오늘 처음 회사에 와봤는데요. 힘내라고 밤참 좀 준비해 왔는데 들여 보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아이 참, 이 회사의 진 씨는 단 한 명뿐이고 사모님 남편분 이름이 진국현이라면 저희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신 분이 맞으세요. 뭔가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야근 자체를 자주 하지 않아요. 1년에 몇 번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야근이 없는 회사입니다. 지금 부장님은 자리에 안 계시고 퇴근하셨는데요. 그럴 리가요. 좀 전까지 문자 주고 받았는데요. 회사에서 정신없이 업무 처리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고요. 저희 남편이 있는 자리에 좀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아유, 사모님, 꼭 눈으로 확인시켜드려야 되겠어요. 부장님은 진작에 퇴근하셨다니까요. 모르는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으시니까 일단 직접 가셔서 한번 보시죠.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꺼낸 경비원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길래 그런 오해를 풀고자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경비원은 계속해서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대리가 아닌 부장이라는 직책을 불러주고 있었어요. 대리에서 한 번에 부장으로 진급을 한 것도 아닐 테고, 만약 진급을 했었다면 저에게 알려줬을 텐데, 남편은 그런 말은 일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비의 뒤를 따라가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자리에 도착을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명패에 부장 진국현이라는 이름 3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떨리는 몸으로 자리를 살펴보니 컴퓨터 옆에 남편이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올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비는 저희 남편이 부장으로 승진한 지 몇 년 됐었다는 말과 함께 제가 아내인 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알고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남편의 행동을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너무 당황스러웠고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해오면서까지 살아왔는지에 대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죠. 남편이 저에게 무엇을 숨기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저는 경비분께 제가 다녀갔었다는 걸 비밀로 해달라며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고 왔던 밤참 도시락은 일을 하시는 경비분께 드린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짧은 몇 시간 사이에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왔었다는 거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버리더라고요. 이런 사실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너무 큰 사실을 알게 된 터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몰라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부장을 몇 년 전부터 달았다는 말은 부장을 달기 전에 과장이었을 때도 저를 속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와 결혼했을 당시 남편의 직책이 대리였었는데 부장을 달 때까지 속였다는 건 결혼하는 동안 현재까지 계속 거짓말을 해왔던 거죠.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대리에서 진급을 하지 못했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아팠었는데 한순간에 남편과의 신뢰가 모두 내려앉게 되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야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자고 있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자 들어오던 남편은 평온한 얼굴로 아직까지 안 자고 뭐하냐며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 씻은 뒤 야근을 하고 와서 피곤해서 먼저 잔다는 한마디 한 뒤에 방으로 들어갔네요.
제가 지금 어디를 다녀왔는지 모르는 남편은 저에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서야 알게 된 남편의 거짓된 행동들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준 남편이 무섭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이 무엇을 숨기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결혼 초 때부터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숨기면서 살아왔는지 파헤쳐 봐야만 했었죠. 남편은 다음날 아침 일찍 회사로 출근을 했고, 그때부터 저는 처음부터 남편의 물건들을 뒤져보면서 무엇을 숨기며 살아왔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집안 구석구석 살피면서 남편의 서재에까지 들어가 눈에 보이는 서랍은 전부 다 열어봤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숨기면서 생활을 했던 건지 아무런 단서조차 발견되지 않았죠. 결국 허탈감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남편의 서재 책상 밑에 또 다른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그 서랍장만 자물쇠로 잠겨 있었죠. 그 안에 결정적인 단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열쇠가 있을 만한 곳을 찾기 시작했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굳게 잠겨있는 서랍장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때 머릿속에서 스친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고 저는 남편이 올 때만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항상 차키에 열쇠 하나를 달고 다녔었는데 그 열쇠가 서랍장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것 같았죠. 그렇게 저도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퇴근한 남편을 챙겨준 뒤 먼저 잠이 들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이 잠이 든 모습을 확인한 후에 남편의 차키에 달려있는 열쇠를 가지고 서재에 들어가 서랍장을 열기 위해 열쇠를 꽂아볼 수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열쇠를 돌리는 순간 철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를 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서랍장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 보는 순간 이상한 고지서 같은 것들만 쌓여 있더라고요. 저희 집 관리비 고지서는 아니었고 다른 지역 아파트 고지서였습니다. 꾸준하게 지출되고 있는 아파트 고지서를 훑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서류 봉투가 있길래 확인을 해보는 순간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어요. 남편의 통장이 발견되었고 전달에 통장 정리를 한번 했는지 급여가 최근 것까지 찍혀 있었는데 남편의 월급은 월 300만 원이 아닌 700만 원이었습니다. 경비분의 말대로 남편은 부장의 직책을 달고 있으면서 매달 7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지만 저는 남편이 만년 대리인 줄만 알고 있었던 거였죠. 직책은 대리였지만 매년 조금씩 오르는 월급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까지 도달했었는데 남편은 저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행동들이었고 나머지 돈은 다른 곳에 지출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보관해 두고 있던 아파트 고지서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을 것 같아 고지서 하나를 주머니에 넣어둔 뒤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남편의 서재에서 나와 처음 보는 아파트에 동호수가 찍혀있던 고지서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저를 보게 됐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결혼 생활하는 동안 이런 계획은 전혀 없었는데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너무 괴로웠었어요. 남편의 이중 생활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던 제가 점점 마음의 병이 들어가고 있었는지 안색이 좋지 않다는 걸 남편이 알아차리곤 괜찮냐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때부터 진정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당신 요즘 안색이 좋지 않더니 우울증이라도 왔어? 애들 때문에 걱정돼서 그래? 걔들은 기숙사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이번 주 주말에 올라오겠대잖아. 자기들이 원해서 선택한 건데 이제 와서 마음 약해지면 어떡해? 자기들도 꿈이 있으니까 결정한 거잖아. 애들이 걱정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요즘 복합적으로 우울증이 왔나 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네.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출근해. 이러다 늦겠다. 남편은 시계를 쳐다보더니 빨리 나가야 할 것 같다면서 저녁에 다시 대화하자며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남편이 회사로 출근하고 혼자 남겨진 조용해진 집에서 저는 그날 한참 동안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에 한바탕 눈물을 쏟아낸 뒤에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고지서에 적혀있는 아파트로 향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광경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고지서에 적혀있는 아파트에 도착해 멀리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1층에서 처음 보는 여자가 걸어 나오고 있었고 잠시 뒤 남편도 함께 뒤따라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닌 시모 또한 남편과 여자를 따라 나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광경이라 떨리는 손으로 걸어 나오는 장면을 전부 다 증거물로 남겨두고 있었는데 잠시 뒤 아파트 자동문이 다시 한번 열리면서 시부가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시부의 품에는 갓 태어난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었지만 더 충격이었던 건 시부의 뒤를 따라 나오는 아이들이었어요. 저희 아이들과 나이대가 비슷한 애들이었는데 시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이 참, 당신은 왜 이렇게 걸음이 느려? 그러다 아이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우리 며느리가 힘들게 셋째를 출산했는데 귀한 손자 아프면 안 되잖아? 아이, 가고 있어. 요즘 무릎이 안 좋은 걸 어떡해? 자문이나 열어줘. 몸조리를 꼭 우리 집에서 해야 되겠어? 다들 들어와 살면 집이 좁아 터진다고. 그냥 당신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면 어쩌려고 그래? 잠깐 방심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는 거라고. 아유, 그런 건 걱정하지 마. 걔가 언제 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빨리 차에 올라타기나 해요. 며느리랑 아이들은 벌써 탔잖아. 늦은 나이에 셋째 출산이라 이번에 몸에 무리가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 어머니가 잘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요즘에 희영이 엄마가 계절을 타는 건지 우울증이 좀 온 것 같은데 몸에 좋은 음식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뒤에서 저를 많이 챙겨주는 거 알고 있죠? 저보고 최근 들어 살이 많이 빠졌다고 걱정까지 해준다니까요. 아무래도 아이가 태어나서 정신없다 보니까 신경 쓸 게 많아서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저를 보고 바로 알아차렸는지 한약이며 몸에 좋은 음식들 위주로 신경 써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 자신은 살피지 않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그러니 어머니가 신경 써줄 수 있죠? 내가 몸이 10개니?
그리고 걔는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우울증이야? 이번에 애들도 기숙사로 전부 들어가지 않았어? 한가로이 집에 혼자 있으니까 쓸데없이 잡생각만 늘어서 그런 거야. 마음 같아서는 집에 와서 애 좀 돌봐달라고 하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 내가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솔직히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엄마는 요즘에 너무 불안해 죽겠다.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이제 하나만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어? 너도 50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이제 그만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어? 주아 애미가 워낙 착하니까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법적으로 너희들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 불안정한 가정 만들어서 괜히 나중에 이런 사실 아이들까지 알게 되면 상처받으니까 이제 그만 하나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떻게 할 거야? 사돈이 어제 나한테 전화 왔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고 떳떳하게 사위로 부르고 싶다더구나. 사돈 댁도 벌써 한계치에 도달한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이제는 결정할 때가 됐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이미 결정한 것 같은데. 지금 마음 상태에서는 희영 엄마한테 느끼는 감정은 연민 정도로 불쌍한 감정만 남은 상태요. 막내 아들까지 태어난 마당에 주아 엄마한테 더 신경을 쓰고 싶긴 하죠. 정말 충격적인 장면들이 계속해서 눈앞에 펼쳐졌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괴로운데 남편은 저에게서 마음이 떠나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이제 그만 정리하라는 말에 저와의 인연을 끝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모와 남편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이미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남편은 모두를 차에 태운 뒤 곧장 시댁으로 향하는 듯 했어요. 멀어지고 있는 차를 보고 있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속이고 이중 생활을 한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시부모님까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았죠.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숨긴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어머, 어머, 네가 갑자기 여긴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찾아오는 건 예의가 아닌 거 모르니? 오늘은 내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조금 있다가 나가봐야 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오든지 해라. 요즘 할 일이 없는 거야. 내 아들이 그러는데 네가 요즘 우울증 증상을 보인다며? 아이들도 기숙사 들어갔는데 너도 일거리 좀 찾아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천하태평 놀고 먹기만 할 건데? 내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지 알고 있지? 네, 모르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요즘 일거리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돌봄 같은 걸 좀 알아보려고요. 그런데 계속 현관문 앞에 저를 세워두실 거예요? 저는 어머님 보고 싶어서 먼 길을 달려왔는데 주스 한 잔 정도는 주셔야죠. 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어머님, 지금 머리에 식은땀까지 흘리고 계시는데 어디가 좀 불편하신 거라도 있으세요? 평소 같지가 않아서요. 그런 게 뭐가 있어? 맨날 똑같이 살고 있는데 약속이 좀 늦어서 그런 것 뿐이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자.
그럼 다음에 다시 보는 걸로 하자. 어머님, 잠깐만요. 그런데 이거 무슨 소리예요? 갓난아기 울음소리 같은데 집안에 누가 왔어요? 왜 아기 울음소리가 어머님 집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아이 참, 당신 왜 안 들어오고 있는 거야? 손자가 지금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며느리가 안아줘도 계속 보채기만 하잖아. 빨리 와서 손을 좀 써봐. 저러다 목상하겠어. 아니,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왔네. 며느리가 왔으면 나한테 귀띔이라도 해줬어야 할 거 아니야? 나는 급하게 볼 일이 있어서 다시 들어갈게. 우리 집에 손님이 왔거든. 그런데 이제 막 나갈 참이었어. 신경 쓰지 말고 너 갈 길 가면 된다. 그럼 나도 외출 준비해야 되니까 현관문 닫아도 되는 거지? 어머님, 방금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며느리가 문 앞에 있는데 집안의 아기를 손자라고 얘기하시면서 며느리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어머님 집안에 저 말고 다른 며느리가 들어와 사는 건 아니죠?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까요?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제가 시댁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시몬은 온몸으로 저를 막아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저는 오랜 시간 분노가 쌓여왔던 상태라 시몬은 저를 감당할 수가 없었죠. 온 힘을 다해 시모를 밀쳐낸 뒤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간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친 여자가 화들짝 놀라면서 품에 안겨 울고 있는 아이를 급하게 뒤로 숨기고 있었어요. 시모는 저에게 다시 달려와선 당장 나가라며 흥분하며 소리를 질렀고 시모의 목소리에 놀란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와 마주친 여자가 저에게 피해를 입게 될까봐 불안했는지 도망을 치려 하길래 여자의 옷깃을 잡으면서 대화 좀 하자고 입을 여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보이는 시야가 검게 변하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무언가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옆을 보니 시모가 어딜 만지냐면서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던 거죠. 이미 통제가 되지 않는 몸으로 변해버렸던 저였기 때문에 받은 만큼 그대로 시모에게 돌려주었어요. 시모한테 속아온 세월에 대한 배신을 온몸으로 시모에게 표현을 하게 되었고 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시모는 저를 피해 안방으로 숨어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남편과 바람난 여자와 단둘이 마주하고 있었고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라며 제가 분노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자 고개를 떨군 채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네요. 저는 잘못이 없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준 사랑을 받은 것밖에 없다고요. 지금까지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대충 알고 온 것 같은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쪽이 임신을 해서 먼저 결혼을 한 것뿐이지 저도 비슷한 시기에 그 사람과 서로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뒤늦게서야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사람도 결혼 초라서 많이 당황했는지 난감했었지만 저에게 약속 하나 하겠다며 저를 붙잡았었어요. 그쪽과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그때 이혼을 하고 남은 인생은 저와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하겠다는 거였죠. 먼저 함께 사는 것보다 남은 인생 함께 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침착하게 참고 지금까지 기다려오고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는 만큼 그 사람은 저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고 있는지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지금의 아이를 가지는 거였고, 그 사람은 저와 함께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좀 더 일찍 정리를 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쪽은 지금까지 행복한 결혼 생활 유지해 오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법적으로 떳떳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쪽이 먼저 임신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었지만 저도 시기는 비슷했었다고요. 먼저 양보했으니 이제 그 사람은 저에게 돌려주세요. 침묵하고 기다려온 세월, 이제는 보상받고 싶어요. 배신당했다고 생각할 순 있어요. 하지만 제가 받은 상처와 시간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와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이혼,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위자료는 부족하지 않게 챙겨 드릴게요. 당신이 왜 여기로 온 거야? 어머니한테 전화 받자마자 회사에서 급하게 달려왔어.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다 해명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나는 이런 삶이 좋아서 살고 있었겠어? 당신이 임신을 했을 때 나는 내 사람을 책임지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했던 것뿐이야. 그런데 이 사람도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해서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상처를 줄 수는 없잖아. 어차피 결혼은 형식적인 거고 서로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중 생활을 해온 것뿐이야. 회사에서 경비하시는 분이 아까 그러더라. 당신 우리 회사에 다녀갔었다면서? 회사 지침상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나한테 전부 다 말해줬었는데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그동안 모든 것들을 숨기고 있었던 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았어. 우리 이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야. 당신만 이해해주면 돼. 내가 그동안 대리라고 속여왔던 건 이 사람한테도 생활비는 줘야 할 거 아니야. 우리는 법적으로 정식 부부이지만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살면서 나랑 한순간도 편하게 지낸 적이 없었어. 그래서 금전적으로 조금이나마 더 챙겨주려 했던 거고 이중으로 돈이 나가야 되다 보니까 당신한테 직급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나 이해해줄 수 있지?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광경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아무 일도 없는 거라고. 두 눈으로 보는 걸 보고 들었는데 나보고 지금 아무 일도 없이 지내라고? 15년 넘게 당신한테 속아오면서 살아왔었는데 평생을 눈 감고 살라는 거야?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 아까 저 여자 집에 찾아갔었어. 그리고 거기에서 당신이 어머님이랑 나누는 대화 들었었고 나보다 저 여자를 선택하겠다며. 어떻게 이런 심각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숨기고 살아왔던 거야? 세월이 흐르는 만큼 내가 받는 상처는 점점 더 커질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남편은 저에게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여자는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일어나라며 화를 냈지만 남편은 저에게 용서를 받고 싶어 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철저하게 모든 걸 숨기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본인은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는 걸 인정받기 위해
모든 걸 거짓으로 포장한 남편이 너무 싫었었어요. 그래서 제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남편을 강하게 뿌리치고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갑자기 남편이 쓰러진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길래 당황스러워 남편을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여자가 시모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자 시부모님께서 방 안에서 급하게 나오시더니 쓰러진 남편 보고 정신 차리라며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일어나지 못했고 시부는 서둘러 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응급실로 실려가게 된 남편은 정밀검사가 시작되었고 의사는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꺼내놓고 말았습니다. 대장암 4기 판정이 내려졌었고 암세포가 뇌에까지 전이가 되어버린 상태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었죠.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해서 몸이 말라가는 걸 지켜보고 있었고 남편한테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보자고 얘기했었지만 제 말을 무시했던 남편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거죠. 남편한테는 생존 가능성이 희박할 것 같다는 말에 그 여자는 울며 불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 왔었는데 자기와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본 적도 없이 떠날 거냐면서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서로 애틋한 사랑이라도 한 것 마냥 손을 마주잡고 눈을 마주친 상태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무슨 멜로 영화 찍는 줄 알았습니다. 불륜을 저질러 놓고도 그걸 사랑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저는 병원에서 빠져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건강이 뭐가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고 이혼만 밀어붙였어요. 집 또한 제 명의로 돌려 그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받아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순순히 응해 주더군요. 그 여자한테도 상간녀 소송으로 제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보상 위자료를 받아내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여자는 지금 현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사람 옆에 붙어 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처리했는데도 제가 왜 패배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까요? 병원에 그 여자가 죽치고 있어서 아직까지 아이들한테는 남편이 대장암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숙사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들한테 충격과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병실에는 그 여자의 아이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제 아이들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제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시고 그 사람 병실에 찾아가서 한바탕 난리를 치셨지만 아이들한테만큼은 절대 알리지 말라며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저와 그녀를 사이에 두고 사랑했다는 말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온 날들이 너무 비참하기만 하네요. 지금 남편과 이혼을 한 지 10일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저보다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해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온몸이 떨릴 정도로 그 사람한테 받은 배신 때문에
잠 한숨 못 자고 있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